자, 시황 부분인데 먼저 이제 CPI, PPI 부분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드려왔어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다시금 밀려 내려갔다 해도 그 해석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미국장의 흐름 다시금 놓고 보시면 이런 기준이 되죠. 미국 차트, S&P 500 지수 차트 보시면 일단은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좀 더 띄우겠습니다. 사이즈를.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S&P 500 지수가 10월 13일 날 바닥을 깼나요, 혹시? 안 깼죠. 그리고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주봉에서 중요한 부분,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제가 찍어드리는 포인트. 최고점이 2022년 1월 7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이 중간에 뭐 급격히 이렇게 횡보를 한다든가 그런 흐름은 아니죠. 일단은 그 추세 라인 부분이 지속돼 왔었다라는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뭐 정점을 향해서 다다르는 그 흐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세를 띄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까지는 사실상으로는 지표에 대한 어떤 충격, 그러니까 금리에 관련된 내용이든 모든 게 그 충격이 있지 않았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월봉으로도 다시 볼게요. 월봉으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2015년 이후를 저는 이제 기준점으로 좀 많이 잡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도 보여드릴 텐데 0084, 0083, 0083, 0083. 그 월봉의 기준은 왜 그 0083 12년, 15년 12월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15년 12월 달에 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지금의 현상을 배제하시고요. 경제학 논리상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기준을 삼지 마세요. 아주 오래 전의 기준은 일단 어찌 됐든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이 연출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어려워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기준은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논리를 따지잖아요. 그 논리를 따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간혹 이야기를 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남미 같은 케이스를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훼손되는 거.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했지만 뭐 1, 2차 뭐 오일 쇼크 당시처럼 공급자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져서 그 물가 상승률 자체가 뭐 25% 30%씩 나와서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사실 경기가 좋아져서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올랐었죠. 또 주식시장도 뭐 수요에 의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폭등이 나왔죠. 그 돈 다 어디서 났어요? 재난지원금 뿌리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 가격도 오르고 짜장면 가격도 오르고 다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 오르다 보면은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인건비를 계속 올려서 그렇게 맞춰줄 수 있고 또 제품의 그 가격을 정가시킬 수가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업황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물가에 대한 조절을.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려서 조정을 해주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흐름처럼
단계별로 물가를 올리느냐, 금리를 25bp씩 17차례를 올리느냐,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리느냐, 그 차이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만약에 오늘 중으로도 시간이 또 된다면 이제 그 금리 요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의 기준은 이제 시장의 지수를 먼저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수 부분은 그래서 2015년 이후로 저는 어찌됐건 따져서 보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제 그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은 요 자리라는 거죠. 2022년 1월까지는 신고가 랠리가 나왔고, 최소 거기까지는 오버슈팅이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 시장의 조정으로 연출돼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럽의 일부 추가적인 영향이 있었던 적은 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제 1월, 그리고 이제 실질 침공이 있었던 2월, 그 이후에 큰 영향을 준 게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이제 긴축이나 이런 부분, 경기 동향에 대한 내용의 기준인 거죠. 뭐 거기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러 이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보고요. 이게 이제 4월이고, 그리고 이게 6월입니다. 이 음봉을 보시라는 거예요. 음봉. 그러니까 결론은 6월 달에 급격히 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거는 올해 1월인데 6월 달에도 추가적인 조정. 요번 조정 말고 마지막 조정이 6월 달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6월의 공포 부분이 왜 나왔습니까? 저기가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CPI. 기존에 CPI 얘기가 있었지만 그 CPI가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내용하고, 여기서의 6월 달의 문제는 금리를 올렸는데 CPI가 잡히지 않았다, 그 내용 가지고 조정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한 차례 더 미끄러진 건 뭡니까?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할 만큼 했고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9월 달 CPI가 재차 잡히지 않고 올라서면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9월 달 이때 폭락이 나온 거죠. 요렇게 반등이 좀 나왔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저점을 다시는 안 깼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요 6월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요 자리에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해서 바닥을 찍고, 보시면은 6월에 뭐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았잖아요. 6월에 뭐 어떤 이유에서건 조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기준은 역시나 이제 CPI 안 잡힌 부분도 있어요. 이때 이제 6월에 조정이 이렇게 깊어졌고,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6월 말 7월 초 저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S&P 500 지수가 여기서 한 15%, 20% 가까이, 그리고 나스닥은 20% 이상, 그리고 이제 한 절반, 뭐 3분의 2 가까이 뭐 밀고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펀더멘털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분석해놓고 이 부분을 넘겼으니까 추세 강화다라고 했는데 뭐 한 방에 개파락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동향으로 해석을 해야지, 뭐 시장 자체를 과거의 패턴의 기준에 기술적으로 여기를 넘겼으니 여기까지 갈 거다, 이런 막연한 해석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따로 보고 경제 동향 따로 보고 이건 안 되고, 경제 동향을 먼저 놓고 봐야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 거는 이날 CPI가 발표가 되면서예요. CPI가. 그게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 과도한 과정 속에서 요 정도 더 미끄러진 거거든요. 요 정도. 그러니까 어찌 따지면 이때의 공포가 되살아난 거죠. 되살아난 건데, 이때 공포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급락이 나와서 이 공포감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우리나라도 뭐 2200이 깨졌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돌렸잖아요. 돌린 이후에 지금의 지표가 이 당시 이 저점을 형성하던 때보다 지표가 안 좋으냐라고 했을 때 결코 안 좋지 않다는, 개선돼 있다. 개선돼 있는데 심리적인 면이 좀 더 큰 것 같다. 어찌됐건
공포감은 앞서 있는데 결론적으로 반등 나오다가 개파락에 너무 큰 운봉이 떨어지고 하락률도 높고 그리고 뭐 하염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번에 또 PPI 발표가 뭐 예상치에 못 미쳤네 이런 얘기 나오는 흐름 거기에 이제 CPI도 예상치보다 안 좋았죠. 그래서 개파락 1.9% 나스닥 기준에 개파락 1.9%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저만큼 돌리고 끝난 거예요. 그럼 첫 번째에서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6월 말 저점 대비해서 과연 요 당시 6월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더 밀려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CPI가 발표된 이후에 장대 항봉 6월 말 저점을 돌렸다는 거예요. 물론 금요일날 다시 밀렸지만은 결론적으로는 CPI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불확실성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PPI 발표된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제 수요일 새벽이 되는 거죠. 그래 목요일장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야간에 CPI 발생되고 나서도 부정적인 그 지표였지만 해석하기에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 시장이 폭등으로 연출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다시금 무너지다 보니까 공포감이 앞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저점을 그렇게 깰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공포감 갖고 있는 부분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도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감, 야 이거 이런 장은 겪어본 적도 없고 너무 힘들고,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옆에 있어요. 방송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힘들려면 자기들만 힘들면 되는데 자기들의 그 어설픈 경험치로 시청자분들까지 자꾸 세뇌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장은 뭐 겪어본 적이 없네, 너무 힘드네, 그게 9월달 얘기거든요. 그건 지들의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6월 중순 우리나라 뭐 6월 중순 7월 대비해서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깨졌다?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을 경기를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뭐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진행을 했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거의 뭐 끝자락에 다다라 있고 뭐 그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에 빗댄다면은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거냐의 기준인데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또 부양책을 내놓죠. 최근에 이제 영국 감세 법안 결국은 철회했죠. 그리고 최단기적으로 재무장관 경질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미국 영국의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을 이제 금요일까지만 하겠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유럽도 영국도 좀 흔들린 내용이 있는데 하여간에 뭐 어떤 기준에서든 만약에 경기가 여기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하면은 재차 특단의 조치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유동성 공급하고 그런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유동성 공급은 기름 붓는 격이죠. 뭐 어찌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유동성의 공급이라는 거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공급이 아니라 시장에 이제 만약에라도 작은 경색이 나오면 그 작은 경색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흐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때요? 결론적으로 요 저점 대비해서 이 저점 대비해서 시장이 얼마나 더 밀려 있냐는 거예요. 거의 제한적이죠. 거의. 근데 공포감은 무슨 6월 말 저점을 뭐 한 20% 깨고 내려가는 듯한 공포감을 여러분들께 조정시킨 겁니다. 그런 거 휘둘리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그 내용들 위주에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 나 잘났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자 보시면은 이래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싫어했던 종목이 뭐예요? 반도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보니까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었네 라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가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4.95라고 그러면 놀라실걸요 아마도. 주변에 있는 전문가 방송 나가는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하면은 에이 대표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양반이 정신 나갔나 이럴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지금 7월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공포감은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지 않나요? 뭐 그냥 그 두 종목이 무슨 뭐 망한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반도체 최정점이고 뭐 동학개미가 많이 샀고 동학개미도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부터 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뭐 옛날 거 다 따지지 말고 이 시장 자체가 뭐 3,300에서 지금 2,200까지 내려온 1,100포인트가 빠져 있는데 뭐 옛날 정점 그거 얘기하지 말고 안 빠진 종목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번에 하반기만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그 하반기만 놓고 보셨을 때 어때? 플러스죠. 그러니까 선입견에 빠지지 말라니까. 선입견에 마찬가지예요. LG화학 같은 거. 응? 물적 분할이 악재고 뭐 어쩌고저쩌고 플러스죠. 엄청난. 그리고 뭐 시장이 어렵네 뭐네 해도 앞전에 5월달 6월달 조정하고 달라요. 그때는 조정받을 때 뭐가 움직였어요? 조정받고 뭐 반등 나오를 때 무슨 뭐 대도 않는 사료주들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 시가총액 600억 700억 한탑 1,000억 원대 종목 그런 종목을 대박 냈습니다 라고 거짓말쟁이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속은 거죠. 이번에 7월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계좌주익이 이렇게 19.2%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 3조 6천억짜리 그리고 얘도 1억 900만 주 얘는 2,500만 주 얘는 1억 9,100만 주 얘는 몇 주예요? 얘는 2억 1,300만 주 얘는 7천만 주 얘는 7억 2,800만 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은 주식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가총액을 알게 되고 그렇게 따지면 시가총액 뭐 여기다 곱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5위에서 7위 왔다 갔다 하는 두 종목 그 다음 얘가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랐었고 얘가 이제 1억 900만 주짜리니까 뭐 3만 원대 중반까지 왔었나 그렇죠? 3조 중반 넘어섰었잖아요. 얘도 2,500만 주에 뭐 15만 원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3조 6천억 이렇게까지. 그런 종목에서 거래가 터지고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소형주 잡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을 좋다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은 솔직히 5%면은 100포인트 조금 더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20포인트 정도? 응? 2,400으로 기준 잡으면 120포인트 정도 빠진 거란 말이에요. 시장은. 그러니까 120포인트가 엄청난 포인트지만 뭐 하루에 뭐 60포인트 이상 빠지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그랬는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시장 흐름이 뒤돌아보니 그러네. 그렇게까지 빠진 건 아니었네. 이번 하반기가. 6월 말 기준 잡으면. 그리고 아니 플러스도 났었네. 진짜 태양광 2차전지 방산 쪽에 어마어마하네. 그게 지금 10월 달에도 유지되고 있네. 그럼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마인드를. 똑같은 종목으로 기준을 잡고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고 계좌가. 그리고 월요일날 공포감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선입견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표 부분은 둘 다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금요일날 어떤 지표가 나왔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 기준. 그렇게 설정을 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미국의 CPI, PPI 부분을 6월 달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6월 달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 해드렸고 9월 달에도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도 시장은 저기서부터 더 빠졌어요. 9월 말까지. 근데 더 빠졌지만 결론은요. 시장이 빠졌을 뿐이지 우리는 포트폴리오에서 엄청난 수익을 만키겠다. 즉 하이닉스가 이번 저점 대비 9월 말 저점 대비 18% 올랐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10월 달에만 14% 올랐습니다. LG화학 마찬가지 10% 수준까지 올랐었죠.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길래 PPI, CPI를 얘기하느냐. 요거만 잘 보세요. 문제인가 아닌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요일 밤, 금요일 밤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의 그 CPI, PPI를 왜 놓고 보는지부터 원론적인부터 따져보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가가 돼 있어. 윤정도보다 더 전문가야. 또 방송 나오는 분들도
경력도 별로 없는 분들이, 또 경력 있으신 분들도 대형주를 해본 적도 없어서 시황을 보실 수조차 없는 분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그냥 뉴스 틀어주고 뭐 이거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정확하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왜 보시는 거예요? 응? 그냥 저게 문제된다니까 수치가 낮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보시는 거고. 그럼 원론적인 거,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왜 오른 거예요? 이게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른 이유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 때처럼 유가가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강세.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 당시,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공급자에 의해서 유가가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던 시기냐. 응?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사태 그것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이 나오고 곡물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식량난이 올 정도로 그렇게 돼서 그게 문제가 돼서 물가가 강세를 띠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를 띠는 그런 수준이냐. 그거를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옛날 프루덴셜 증권 2008년도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2008년도 프루덴셜 증권 증권사 임직원분들 3월 6일, 3월 7일 날 강의를 진행하던 그 자료예요. 그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유가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되는 거죠. CPI 인플레이션 여기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CPI가 지금의 이제 그 흐름에 그 당시의 기준에 CPI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13을 넘기는 흐름. 이때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 분홍 색깔이 유가가 얼마큼 올랐느냐의 기준이고요. 이 종가 선 차트는 왼쪽 화면의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 상승률 기준. 상승률의 기준. 지금 인플레이션 CPI가 몇 포인트냐 그 기준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의 기준. 상승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5% 이상, 뭐 30% 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유가가 강세를 띠더라도 경기가 좋을 때의 기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의 경우는 이렇게 오일 쇼크 당시처럼 공급자에 의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기준이 아닌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집약도를 좀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글로벌 경기에서 그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낮아졌어요. 응?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뭐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낮아져서 그 부분도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됐건 뭐 예전 자료 이런 거 보시면 1차 에너지 중에서 원유의 비중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집약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점점 원유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이제 GDP 대비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이제 뭐 GDP 비중이나 이런 부분도 올라가 있으니까. 결론은 아주 단순하게 놓고 보십시오. 단순하게 놓고 보시는 부분이 공급자에 의한 게 아니고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를 지금 가파르게 올라간 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왜 올라갔느냐의 기준에 공급자에 의해서 중동 국가들이 담합해서 또 러시아 전쟁이 나서 오른 건데, 그게 전쟁이 끝날 기미도 없고 중동 국가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뭐 유가를 올렸는데 그게 내려올 기미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터지고 재난지원금을 뿌렸죠. 요 자락에서 코로나19 터지고 돈을 뿌렸어요. 돈을 뿌리면서 2018년 12월에 금리를 내렸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고요. 그리고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2008년도 말에 제로금리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라는 걸 올리지를 않다가 9년 6개월 만에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나서 9년 6개월 만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어요. 뭐 지수가 계속 뭐 그때 강세였는데 마지막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그만큼 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 금리를 유지할 만큼 경기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형성돼 있었다. 근데 12월에 이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낮출 정도로 꼭 기억하세요. 금리를 올리는 건 윤정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면,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라도 경기를 잡겠다. 금리를 낮추던 과정이었고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히 금리를 낮추죠. 근데 지표는 그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야 이거 통제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은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과 중앙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해서 지원금 뿌리고 뭐 시장 안정화 대책 내놓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유동성 랠리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 정상적으로 부양책에 의한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될까요?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려주고 난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2021년도에 저게 좀 잡혀줬으면 되는데 2021년도에 미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당선인 지금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경기 부양책의 일원으로 선거 공약이었던 2조 달러의 인프라 구축 자금, 그 자금이 이제 뭐 결국은 정치인들이 한통속이죠. 결국은 다 승인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또 공화당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인을 해서 2조 달러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돈은 많이 뿌려져 있어서 그 돈이 이제 뭐 사실상 어려운 업황에 놓여져 있는 쪽은 어렵지만 코로나의 특수 상태 때문에. 근데 그 코로나 특수 상황 속에서도 좋은 업종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돈이 몰리는 쪽은 계속 자금을 쓸 수밖에. 근데 그 돈이 굉장히 커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화랑을 띄웠던 거죠. 부동산이든 뭐 주식시장이든. 그렇게 되면서 인건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저시급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뭐 짜장면 가격도 올라갔고 공산품 가격도 올라갔고 그런 수준의 물가 상승이 나오던 것을 긴축을 통해서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살살 잡아줬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2조 달러를 뿌리는 과정 속에 의회에서도 이제 어찌됐건 뭐 정치 논란이지만 통과되네 안 되네 결국은 통과되잖아요. 역사적으로 통과 안 된 적이 없어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그러니까 통과가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정부가 임명권자인데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뭐 파월 의장이 고강도 긴축을 하겠다 이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파월 의장이 엄청난 매파 그러니까 고강도 긴축을 시사하고 계시지만은 저 당시에는 굉장한 비둘기파. 아이 금리 안 올려도 돼요. 안 올려도 돼요. 굉장히. 예, 그래서 2006년도 6월경에 이제 금리를 좀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의 전 의장이었죠. 근데 대신 총대를 메워줍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계속 비둘기파 성향으로 안 올려도 된다 해놓고 갑자기 6월 달부터 올릴 거야 이러는 것도 웃기잖아요. 파월 재무장관이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는 좀 올릴 때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치권에 몰매를 맞죠. 독립기관에 대한 정책 내용을 왜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표가 잠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연준이 다시 나서서 지표 절대 안 좋은 거 아니야. 일시적이야. 지표는 굉장히 좋을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돼. 긴축해야 돼. 금리를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찌됐건 여기가 지금 1월입니다. 아까 그래서 지표 보여드렸죠. 지수. 1월 요 지점까지 지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이뤘어요.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는 사실상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쪽이 어떻게 됐어요? 유가와
식료품을 유가 식료품을 빼는 이유는 공급자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미치는 영향력이 큰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걔네를 이제 빼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요. 또 하나는 그냥 다 포함시킨 생산자 물가지수를 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결국은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왜 낮아지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이제 소비가 축소가 되죠. 판매자에 의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자가 몰리면서의 강세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수요자의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연출이 돼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장의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심리적으로 점진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그다음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대출 압박이 있고 대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소비가 좀 둔화되게 되고 그 소비가 둔화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경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악순환인데 그래서 이제 적절히 잡아준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악순환인데 지금은 너무 가팔라져 있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잡아내자 이렇게 된 거고 그 전에 이제 점진적으로 올릴 때는 금리 인상이 굉장한 호재예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이 정점에서부터 금리를 크게 인상하고 나서 여기까지 잡혔어요. 근데 앞으로 더 잡힐까 안 잡힐까? 더 잡히죠, 당연히. 또 이번에 금리 올리면 거의 이제 마지막 금리가 돼요. 거의 마지막 금리가 돼요. 그 정도면 이 정도 하락 각도면은 돼요. 아니 무슨 개뿔이나 무슨 월가에서 예상치 않은 거 0.1까지 다 맞춰야 돼? 무슨 부채 도사야? 아니 그럼 로또 사지 왜? 대도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지표에 대한 전망치 부분은 그 정도의 예상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추세면 되는 거예요. 아니,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게 종목이라고 칩시다. 올라. 그럼 결국은 올랐으면 되는 거지. 내일 상한가 갈 거야. 그런데 17%뿐이 못 올랐어. 야, 이 개뿔 상한가 가야 되는데 17%뿐이 못 올랐으니까 얘는 초전박살을 날 거야. 이럴 거야? 혹은 악재가 있으니까 이거 심리적인 악재인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래도 한 5%만 조정받으면 될 거예요 했는데 7% 밀렸어. 그럼 그게 그럼 완전 붕괴야? 5% 정도 밀리면 20일 전 지지받고 돌릴 거 했는데 20일 전이 이탈됐어. 그렇다고 그게 대형주의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7만 원 깨졌다고 하한가 갑니까? 5만 원 깨졌다고 하한가를 가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근원이 아닌 에너지 가격까지. 지금은 핑계거리도 없죠. 연초의 기준에서는 유가가요 폭등 나서 그것도 뻥이에요. 유가 폭등 나온 적 2주 정도뿐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2주 오르고 나서 그 거품 다 빠졌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유가나 그 식료품까지 다 넣어 놓은 것도 이게 이제 1월의 기준이고 이게 정점의 기준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야? 예상치를 0.1을 더 올려놓고 끝났다는 거야. 전체 추이는 하락인데 뭔 쓸데없는 그 이제 PPI 나온 날 시장이 약세로 끝났어요. 폭락은 아니고 약세로 끝났단 말이에요. 윤종도 뭐라 그랬어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저거 PPI 나오자마자 플러스였어.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미국 기준의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플러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그리고 이제 약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인데 크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목요일이 된 거예요. 이제 목요일이 돼서 CPI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CPI도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혹은 전월. 원래는 전월로 보는 거예요. 전월 대비 어떻게. 근데 이제 표 보기가 이제 연단위가 좋기 때문에 연단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체를 다 봐요. 그러니까 근원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원유 가격도 다 포함돼야 되겠죠. 그죠? 원유를 사용해서 이제 공장도 가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원래 봅니다. 근원을. 왜냐하면 이 공급자에서 원유나 또 식료품 같은 경우가 그게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 그게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따로따로 보자라는 것이 이제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걸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보는데
뭐 상반기에는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공포감을 낳는다고 그 시장이 어차피 조정받는 그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한 조정에서 그냥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결론은 이 당시 기준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 기준에 지금 기준에 이제 근원, 이건 근원입니다. 응? 근원이에요. 근원을 일부러 더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당시 기준에 상반기에는 이제 근원이 아닌 에너지 가격이 다 포함된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1월 달에 종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21년도의 변동입니다. 어? 이게 더 가파르고 이게 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앞전 고점을 너무 가파르게 뛰어넘었고, 그래서 연준도 이제 6월경부터 해서 이제는 긴축하고 금리 올려야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지표가 잠시 흔들렸고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지 않으면 금리도 못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돼 있고, 요 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금리를 내려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야 안 잡혀요? 어? 연초 대비 위에 있다 할지라도 잡혀야 안 잡혀요? 잡혀줬었잖아요. 응? 근데 이때 잡혀질 때는 근원을 보지 않다가 이번에 뭐 올라갔다 해서 9월 달에 폭락이 나온 거 있죠? 9월 달에. 9월 달 폭락 나온 거 요거예요, 요거. 9월에 발표된 게 요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이만큼 내려와 줄 줄 알았는데 올라갔다 이거야. 올라가서 폭락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VVIP 방안에서도 질문이 나온 거예요. 대표님, 아, 이거 진짜 너무, 이런 장 처음 보는데, 만약에라도 CPI가 9월달 발표된 것처럼 10월달에도 윗방향으로 저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위로 나오든 아래로 나오든 그거는 상관은 없다. 사실은 어차피 잡힌다. 얘를 잡으려고 윤정도보다 뭐 억만 배 훌륭하신 연준 위원들께서 금리 정책을 펼치는 건데,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걸 잡으려고 진행하는 거 아니냐, 정책을. 또 그분들도 실패는 할 수 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나 실수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또 있을 거다. 충격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셔라. 결론은요, 위로 나오더라도 이상할 거 없다.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고 위로 나왔죠. 근데 시장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금요일 날 야간 방송할 때, 목요일 날 야간 방송할 때 시장은 나스닥이 개파랑 1.9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플러스 3%로 끝났어요. 어마어마한 강세로 끝난 거죠. 저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거를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앞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가 1월입니다. 여기까지 뭐 폭등 랠리 나오다가 지금 사실상 요만큼 더 올라갔던 거였어요. 응? 그리고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내려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문제 삼았던 거는 얘가 6월입니다. 얘가 올라갔죠. 금리를 올렸는데 그럼 내려와야 되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6월 달에 시장이 크게 무너진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젠 잡힐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맴돌다가 내려올 겁니다. 응? 분명히. 왜냐면 돈이 많이 뿌려져 있고 지금도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돈 쓸 여력이. 이번에 돈이 많이 뿌려져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실적을 계속 내주잖아요. 남들 경기 어렵다는데. 3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치. 내년 예상치가 10조 이상. 응? 그러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동향 자체는 전체적인 동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좀 이따 볼 지표도 긍정적이란 말이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7월에 추가적으로 위로 나왔어요. 그럼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강세를 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폭락이 났다 이거예요. 그럼 7월 달에는요. 추가 강세를 떴는데도 각도가 더 높아 솔직히 조금이라도. 근데 이때는 뭐였어요?
6월 바닥 대비 나스닥이 20% 올랐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아니 그럼 개뿔이나 무슨 소비자 물가지수 위로 올라가더라도 상관이 없었네? 그거 아니에요? 후폭풍이 또 있었나?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의 기준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올랐내려는 그게 아니라니까. 얘네가 왜 올랐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럼 소비에 의해서 올라온 건데 그 소비가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 그 결론적으로 얘 때문에 이 당시에 6월에 조정을 받았고 얘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강세를 시장 폭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얘는 이렇게 하향이 됐단 말이에요. 응?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들쑤신단 말이야. 그럼 네 가지가 있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럼 세 가지가 하향 안정화가 됐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갑자기 또 뜬금없이 얘가 문제다라고 들이치는 거는 말이 안 맞는다.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목요일 날은 어마어마한 폭등으로 결국은 연동이 됐잖아요. 폭등으로. 그래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해석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히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미국장의 조정에서 금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시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의 조정 부분이 금요일의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게 좀 중요시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거 지금 이건 수요일 이게 목요일 소배 판매 제가 그래서 CPI 발표된 이후에 소매 판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소매 판매 요겁니다. 요게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예요. 전년 대비해서. 원래 이제 전월 대비해서 이제 더 타이트하게 보는 게 맞는데, 수치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땐 요게 이제 가장 보기 쉬운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뭐 소비자 기대 지수라든가 이런 심리 지수도 놓고 보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보다도 또 인플레이션 예상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놓고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소매 판매를 놓고 보시면 소매 판매하고 하나 더 이 두 가지하고 수출 수입 물가 지수. 수출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를 안 둬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미국의 GDP의 70%가 뭐예요?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증가시키려고 하지 않고 수입 부분의 물가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비쌀 때 수입 물가를 안정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큰 돈을 안 쓰더라도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면 인플레이션 또 잡히겠죠.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이제 미국의 정책이고 또 이제 실리콘밸리 이 기준에서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또 민주당 정부의 기준이고 공화당 정부는 이제 약달러 기조 속에서 방산 쪽에 수출을 피는 정책을 많이 피죠. 왜냐하면 이제 전통 방산업체들, 전통 제약주들, 전통 에너지 업체들 이런 쪽에서 정치적 후원을 받습니다. 공화당은. 그래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을 발생시키고 또 중국이 미국을 이제 방문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사주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걸프전, 이라크전 참전하고 나서 얼마 전에 뭐 좀 문제거리가 발생되긴 했습니다만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뭐 강매 수준으로 우리가 사야 되죠. 그런 이제 정책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강달러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가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강달러를 지금 미국 정부가 지속하고 있는 기준이다. 근데 강달러가 뭐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났어요. 보도자료가 안전자산에 대한 미국 강달러. 제가 쌍수를 들고 악을 썼죠. 무슨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미국 발악자인데 무슨 미국이 안전자산이냐라고. 최근에는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미국의 강달러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초기에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도 자문단이 있겠죠. 자문단이 그거 잘못된 내용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서 하여간에 원화에 대한 문제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 아니에요. 달러 전체 강세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노출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강달러는 미국의 정책적인 기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와서. 윤정도는 벌써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제 와서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저런 이제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노력 중에 하나. 그 노력 중에 하나가 강달러 기준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를 띈다. 그거는 아니에요.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를 띈다는 건 아니라는 이유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의 금리를 미국이 올릴 때 그때 약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그 당시에 1달러당 900원이 이탈이 됐어요. 지금처럼 1,400원이 아니라 900원이 이탈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강달러가 아니다. 결국은 이제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쪽 그러니까 그런 그 보도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지금 그 수입 물가가 계속 잡혀주고 있다라는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들이 소매 판매, 수입 물가, 수출 동향, 뭐 무역 수지 적자냐 흑자냐 적자 규모를 줄였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적자 규모도 줄어들었고 수입 물가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부분도 3개월 연속 하향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하향입니다. 지금 그 찍었던 게 10.02, 9.10, 8.41.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매 판매도 급격히 악화되어 있진 않다. 급격히 악화되어 있지 않다. 소매 판매 부분이 뭐 이렇게 정점을 찍고 그랬었잖아요. 정점을 찍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고 돈을 뭐 무지하게 뿌렸을 때니까 이때가 4월, 5월 경기부양책 나오고 나서 2조 달러 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내려왔고 금리 인상 이후에 소매 판매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었죠 급격히. 그리고 이제 잠시 일시적으로 이제 8월 발표된 기준에 10.06에서 단계별로 이제 9.10 이번에 8.41 소매 판매가 안정화됐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물가 잡힌다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물가가 안 잡혔느냐? 근원 쪽에서 전체 물가는 잡혔잖아. 또 에너지까지 해서. 근데 근원 쪽에서 왜 안 잡혔냐 했을 때 공산품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뒤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제품 가격. 우리나라도 라면 가격 이런 거 최근에 올렸잖아요. 마지막 자락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안정화.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또 한 가지로 말씀드렸던 거는 여전히 소매 판매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때 당시 2019년, 20년 당시 대비해서 제가 자꾸 지표가 좋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게, 이 정도의 긴축, 이 정도의 강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면 소매가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근데 이 당시의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코로나19 터지고 막 이럴 때 이 공포감 대비해서 이건 뭐 뺀다고 치더라도 앞전에 소매 판매 대비해서 월등하죠. 월등한 가운데서도 전월 대비해서 조금씩 잡혀주니까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단 윤정두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사 인터넷 기사들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래 그 미끼성 제목들 많잖아요. 그렇게 뭐 장난질 치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보셨지만은 결국은 하반기에 플러스예요. 10월 달에만 18% 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 손가락질을 하게끔 보도자료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기 경험도 없으면서 대리 경험을 갖다 쓰다 보니까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분석을 하고 정상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보여드리고 보고 그리고 대처를 한단 말이죠. 결국은 그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감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예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대하는 부분이 뭐예요? 심리라는 거죠. 심리.
응?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ISM 그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이런 게 다 심리거든요. 구매 담당자나 이런 쪽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어, 여론조사에 대한 심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시간드 인플레이션 예상치 부분, 소비자가 예상하는 부분, 소비자 예상이 맞아요 다? 지금 공포감이 쪄들어 있는 상황이죠. 그 공포감이 쪄들어 있는 상황에서의 내가 볼 때는 야 인플레이션 이거 더 갈 것 같아. 왜? 왜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못해. 지표가 없어요 지금. 왜 갈 것 같아? 아니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랐나요? 미국의 기준에? 어? 유럽처럼 뭐 천연가스 막 많이 써야 돼? 아니잖아. 왜? 뭐 때문에? 왜지? 인플레이션이 왜 올라가지? 아이 몰라. 올라간대잖아. 금리 올려도 뭐 못 잡혔잖아. 막연한. 그게 심리입니다. 심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듣고 보시니까 뭐예요? 이거 듣고 보신 다음에 세 가지 지표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하나는 수출입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심리지수는 말 그대로 그냥 여론조사 한 거예요. 공포감에 지금 놓여져 있는 시장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높게 나온 부분 그거로 좀 치부하는 윤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눈으로 보신 수입 물가 뭐 잡혀 있는 그런 기사들 다 보실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소매 판매 부분 잡혀 있는 거. 그럼 시장은 왜 빠졌냐라고 했을 때 단기 급반등에 의한 차익 실현 욕구도 있고요. 금요일 장세의 흐름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S&P 500 지수의 기준에서 또 나스닥 기준에서 또 다우기 존스 기준에서 이게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좀 빠진 겁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나스닥이 뭐 전저점을 깼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전저점을 더 깨야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온라인 방송이니까 얘기하지만 요즘에 MBC인가 어디서 무슨 전문가? 그럼 어디 뭐 기자 출신이신데 기자 출신이셔도 많은 걸 아실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무슨 시장 전문가도 어디서 뭐 학위 받은 박사님도 아니시고 그 두 분이 나오셔서 남자분 여자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가끔 모니터링 하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횡설수설을 해요. 그러니까 CPI 그 발표 나오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띈 게 그분은 굉장한 약세론자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약세론자예요. 근데 이렇게 강세를 띠는 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드린. 아니 시장 참여자는 다 바본가? 그럼 윤정도 말 맞다나 좋다 그러면서 이거 왜 음박 떨었냐? 아, 저점 깼어요? 문제가 된다면 저점 다 깨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CPI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속임수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뭐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럼 근거가 뭐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되잖아. 그 근거가 윤정도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지표 보여드리고 해석해드리고 이런 건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문제가 있다.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 다 끝나고 지금 한 부분 또 녹화 방송 올려드릴 거예요. 제목별로. 들으셔야죠 뭐. 원본 파일이 안 올라가니까 지금. 카톡 문제라서. 그러니까 결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저점을 뭐 얼마나 깨고 내려갔냐라는 기준을 좀 잡아보자라는 거죠. 6월 저점, 7월 저점을 미국 쪽의 기준에서도 거의 뭐 미국 쪽은 거의 깬 게 없고 우리나라는 원체 지금 사실상 정정 불안에 놓여져 있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번 그 저점을 깨는 위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라도 이날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날 갭상승이 1.75가 나왔어요. 종가가 2.3이고 되돌린다고 해도 이저점이나 이저점을 안 깨면 돼요. 최악의 경우 2저점인데 만약에 2저점이다. 2160이다. 그러면 이제 60포인트, 50포인트? 50포인트가 한 방에 깨져야 되죠. 2%대 조정인데 과연 2%대 조정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앞서고 나오더라도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한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되세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어? 야 이거 뭐 공포감이 앞서요 겁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소중한 달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을 더 중요시 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런 기준이에요. 어찌됐든 이 내용이 어렵더라도 실적 정책 그리고 만약에 3분기에 이거를 놓쳤어. 아니 나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할 거야. 예전에 봤더니 뭐 밀리면 좋은 종목은 밀리면 더 샀더니 바닥 찍고 돌리면서 그래도 수익 뭐 원금 회복에 수익까지 내주더라.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뭐 진짜 완벽하게 이 자산은 내가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상품도 있고 여러 자산 중에 현금도 있고 그 중에 주식 자산은 내가 뭐 몇 년씩 그냥 가져갈 거다. 어차피 올라도 안 팔고 떨어져도 안 팔고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져갈 거다. 그 내용이 아니라면은 한쪽에 쏠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분산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거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주력주의 기준은 이 정도라고 쳤을 때 주력주도 뭐 IT 위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종목을 하반기에 놓쳤다고 치면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에코프로,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OCI,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종목군들을 놓쳤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하반기의 요 흐름 마이너스 5%일 때 19.2%의 이 수익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수익 이걸 놓쳤다 치더라도 10월달 이후 4분기에서는 이 수익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미 이러한 흐름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어요. 시장 대비 못 오르지 않았냐? 계좌 검사하면 다 나와요. 요거 지금 지표 그러니까 경제 동향 설명드리고 바로 업종군을 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금요일 종가 기준까지 해서 시장이 2.65% 어찌됐건 플러스인데 왜 플러스가 안 나고 그냥 플러스 안 나도 돼. 약보합이어도 돼. 근데 왜 계좌가 9월 말 대비 지금 초전박살 나 있느냐. 막연하게 대형주라고 기준을 잡으니까 그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화전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이 두들려 맞고 있죠. 대처 방법이 시가총액 카카오만 70조를 넘긴 종목인데 76조를 넘겼는데 77조를 넘겼어요. 카카오 5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빼고 그런 77조 시가총액을 넘긴 그런 업체가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비용을 덜 투자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뭐 저거 막말로 진짜 제대로 백업 못 해가지고 저거 날라가면 저 카카오 어떻게 됐어요? 예전만큼 떨어지는 거지. 예전 그냥 다음 시절만큼 뭐 막말로 점만가는 안 나오겠어요? 저 상태라면? 응? 하여간에 옥석 가리기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있는 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결국은 시장이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뭘 놓고 본다? 실적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금 업종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것만큼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 있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금리도 말씀드리면은 와닿지 않겠지만은 잘 보세요. 매번 그 똑같은 말씀 드리게 되는데 이 그 금리 미국의 금리입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를 뭐 먼 옛날 것도 필요 없고 먼 옛날 거 다 설명드릴 이유도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은 300%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도 그렇고 미국 쪽도 폭등이죠. 17번 올렸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리고요. 금리를 2006년 6월까지 올린 이후에 내리기 시작한 게 2009년도 요거 딱 내린 게 2009년도 9월이에요. 그래 글로벌 시장의 정점은 2009년 10월에 찍습니다. 그럼 금리를 내린 거는 2007년 초부터 벌써 이미 서프라임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이 부실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그것의 이제 신호,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러다가 2008년도 초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리먼 브러더스가 먼저 망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IB 5위였던 베어 스턴스가 파산을 하고요. 그 다음이 리먼이 파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하. 리먼이 파산을 합니다. 4위. 그 다음 메릴린치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요. 그렇게 해서 1%의 금리가 아니라 제로 금리까지 가는데도 시장은 안 잡혀요. 이때는 지금처럼 뭐 지금 금리 올리는 기준인데 또 혹은 뭐 이때처럼 일시적인 뭐 코로나19 이런 게 아니라 GDP의 10배수 이상의 파생 상품이 붕괴가 돼서 진짜 모든 기업들의 은행까지도 그 자금 경색이 나와가지고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을 확보하는 게 1순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IMF 때 외환장고가 없어서 IMF에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정치적인 논리 거짓말이고 이 당시의 기준에서도 IMF에 진입이 될 뻔했죠. 왜냐면은 외환장고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단기 외채 갚는 것도 힘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그 자금 경색이 나서 바로바로 지금 당장 돈을 좀 본국에 송환해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팔아서 뿐만 아니라 뭐 채권 팔고 뭐 부동산 팔고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강해지고 그걸 커버할 수 없는 정도 수준. 그래 강달러가 된 거고 원화가 뭐 완전히 가치가 훼손이 된 거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수합을 안 해줬으면은 통화 수합을 안 해줬으면은 끝났을 거예요. IMF로 또 갔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제 수합을 해줘서고 외환장고가 많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간에 이 당시 기준에 이제 제로금리까지 와도 1% 이하 금리를 가져가도 시장에 안 잡혔고 버냉키 회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의 그 정도의 고강도 유동성 공급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지표가 개선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금리 인상 시기에 폭등, 금리 인하 시기에 폭락. 그리고 다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은 강세, 초강세입니다, 사실. 그리고 2018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좀 무너지긴 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시기가 어수선했어요. 뭐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 금리를 낮출 걸 압력을 넣었었고 뭐 지표도 조금씩 둔화되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내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히 내렸죠. 근데 내리면서 좋은 건 뭐가 됐어요 또? 이 당시보다 지표가 그렇게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는데 뭐 원체 이제 그 코로나19의 파급력이 컸고 공포감이 앞서다 보니까 일단 금리를 선제적으로 다 제로 금리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는 좋은데 금리만 이제 제로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뿌려주다 보니까 빨리 잡혀준 거죠. 빨리 이제 그 경기가 회복이 된 거고 아파트 가격이 그냥 뭐 미친 듯이 오르는 게 무슨 뭐 그냥 거품론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뿌려지고 또 그것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올라온 거죠. 결론은 이때도 시장은 강세였고 그리고 이때 시장이 조정이다가 코로나19 때 폭락. 그러니까 금리는 시장에 선행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선행이라기보다 뭐라고 그래야 돼? 강세를 띄는 와중에 이제 금리를 또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더 뭐 랠리가 나와도 될 수 있는 위치였는데 다만 이제 2021년도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렸다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2021년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목적은 없었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테이퍼링도 좀 더디게 단행했어요. 그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2013년 5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처음으로 만든 합성 단어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2014년도에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지원하던 유동성을 덜 지원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는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을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2천만 달러를 뭐 그 채권을 사줘서 유동성을 줬던 부분이다. 그럼 그걸 줄여버리는 게 이제 긴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그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그 긴축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2021년도에 FOMC가 몇 번 열립니까? 8번 열리죠. 1년에 8번이잖아요. 그럼 올해 몇 번 열렸어요? 현재 기준에 6번 열렸죠. 그럼 14번이죠. 14번 곱하기 예전 2004년도처럼 올렸다면은 25bp씩 내려 올렸을 때 3.5%가 나와요. 지금 현재 3.25잖아요. 근데 3.5%가 나와요. 작년에 8번 다 올리고 올해 6번 다 올렸으면. 그러면 25bp씩 올렸으면 조금 날 뻔했죠. 지금보단 충격이 좀 나을 뻔했죠.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따지면은 지수 자체도, 그렇다면 지수 자체도 미국 뭐 지수에서도 그러면 올 1월까지의 이러한 그 흐름보다는 더디게 움직이고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동반적인 흐름 이렇게 나왔겠죠. 하여 결론은 금리 지금 보신 것처럼 가파르게 올린 것만큼의 시장의 그 조정이나 압박은 다 표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지표에 대해서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전저점을 깰 만큼의 시장 흐름은 아니다. 지금 지표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 만약에라도 이제 힘겨울 수 있죠. 개파락 분명히 나올 테니까 힘겹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대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금 또 보여드리면 이런 수익을 제발 시장 마이너스 5%일 때 하반기에 7, 8, 9, 10월 달에 19% 수익이라면 이게 정상인 거죠. 여기에 포함 안 된 건 뭐예요? 이 6종목 그대로 매매를 안 하고 가져간 기준이고 에코프로는 4번 팔고 재편입한 거예요. 4번, 전량 4번을 팔고. 그런 수익도 포함을 안 하고 그냥 종가의 기준에서만 이 정도 수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없는 뭐 금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보세요. 그럼 결코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오늘도 지금 두 분? 한 분은 이제 결제를 하셨고 한 분은 지금 예약하신 상태인데 지금 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월요일부터 같이 대처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뭐 하루에 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씩 깨져가지고 엉엉엉 오시기보다는 요 이벤트는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 아침 개장 전까지 결제하신 분들은 10% 할인 진행해 드리는 이벤트니까 이렇게 해서 나도 4분기에는 시장이 어차피 반등이 6월 저점, 7월 저점보다 그때 300포인트 나온 것보다 더 큰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에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군들을 편입을 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가시자는 얘기예요.